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새벽 전우식입니다. 어제부터 서울시장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개와 산책을 다녀오는 길에 내거리에 후보 플랜카드가 걸려있더군요. 이틀 전 신문 헤드라인은 일제히 서울시장 선거가 박영선, 오세훈, 양강의 싸움이 된 것을 다뤘습니다. 임기가 불과 1년 남짓한 선거를 이렇게 크게 다루는 것은 왜일까요? 문 정권의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은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열겠다. 이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수승이냐 수복이냐. 오세훈이 이기면 수복인 것은 알겠는데 박영선이 이기면 민주당이 수승을 한 셈이 되는가요? 동아일보는 박영선 대 오세훈, 좀 더 직설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민은 기호 1, 2번 대결을 택했다. 나머지 신문도 대동소이합니다. 2월 초만 하더라도 박영선의 여론조사에서 밀리던 오세훈은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역전성을 일구면서 지금은 박영선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ipsos 여론조사에서는 36.8%대 50.6%,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가 한 조사에서는 30.4%대 47%로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섰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36.5%대 55%로서 차이는 18.5%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응답자의 95%가 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80%는 선거까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여론이 정권에 산을 내졌습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 이른바 검찰개혁으로 피로감을 안긴 데다가 LH 땅 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독주하던 권력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공시지가 쇼크가 컸습니다. 터무니없이 오를 세금에 벌써 서울 시민들은 집단적 조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마다 조세장이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세훈에 대한 지지는 문 정권 실정에 대한 반사효과입니다. 물론 야당 후보 단일화가 막 끝나서 컨벤션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2주간 변수는 많습니다. 게다가 보궐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조직이 바람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양강은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패배한 안철수는 오세훈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는 벌써 빨간 넥타이를 맸더군요. 박영선은 이재명을 만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박원순 재평가에 나선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이자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그 열정까지 매장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는 박원순이 정무부시장으로 발탁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이 성추행 의혹과 사망 때문에 치러지는 점을 생각하면 박원순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여당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영선은 피해 호소인이라며 피해자를 모독했던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등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선대위에서 사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임종석의 발언으로 당장 2차 가해 논란이 다시 일었죠. 임종석은 왜 박영선 선거운동에 고춧가루를 뿌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가 박원순이 성추행으로 인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캠페인 구호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이런 캠페인 구호가 괜찮은지 선관위에 질문을 하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박원순 재평가 주장이 나왔으니 사람들은 핵의 망치간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의당 대변인이 말이 이렇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임종석 씨는 참으로 몹쓸 사람이다. 어쨌든 여권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건 서울시 25개 구청이 대놓고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와 구청들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4월 초부터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 5천억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5천억 규모 무이자 대출을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곧 있으니 선거 전에 돈이 살포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문 정부는 선거는 귀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난 대선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는 트럼프 김정은이 벌인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사기극 그 다음날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지자체장, 시도의회 그리고 구청장들을 삭슬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북풍도 이런 북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은 포퓰리즘 금권 선거의 위력을 실감한 선거였습니다. 야당의 공천 실패와 잘못된 전략도 패배의 한 원인이 되지만 선거 직전에 7세 미만 아이를 가진 209만 가구에 뿌려졌던 돌봄수당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약속은 선거의 방향을 완전히 틀게 했습니다. 그 달콤한 기억을 다시 살리고 싶은 것인가요? 이게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권력은 코너에 몰렸습니까? 언론은 윤석열 사퇴와 LH 사건을 그 원인으로 꼽지만 근본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추악한 권력의 이면입니다. 겉으로는 평등 정의를 내세웠지만 드러난 권력의 이면은 탐욕과 반칙 그리고 불법이 뒤원복이 되어 방향을 잃은 사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180석 망위의 압승을 거둔 게 독이 된 것입니다. 국민에게 겸손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 권력의 오만이 다시 일을 벌였습니다. 이 국민을 겁내지 않는 오만 말입니다. 합참은 어제 아침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보다 일본이 조금 빨랐습니다. NHK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어제 오전 7시 9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CNN은 미 당국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 거리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쏜 미사일은 북한이 나흘 전 21일 쏘았던 순항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탄도미사일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끝난 뒤에 알려진 미사일 세부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도 60km, 비행거리 450km. 이런 탄도미사일은 UN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틀 전엔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함구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이 21일 순항미사일을 쏜 것을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첫 보도는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은 통상적 군사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새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어중을 떠버리는 북한의 의도에 말리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우리를 타격 목표로 하는 미사일입니다. 미국과는 상관없는 미사일이죠. 김정은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순항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어도 정부는 즉각 이를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순항미사일을 쏜 게 21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1일 말 놀랍게도 바이든 취임 직후에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과 정부는 비밀에 붙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도 2km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 음속 7, 8배로 날아드는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량화된 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숨겼던 우리 군이 어제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일본과 미국이 발표하자 마지못했는지 발표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나마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속 뺀 채 미상의 발사체라고 한 점입니다. 우선 우리 군은 북한이 1월 하순과 닷새 전 3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세해로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왜 숨겼을까요?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선에서 미사일 성능 개량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합니다. 북한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NSC를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이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작년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전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늑장 공개란 비판을 받았지만 오후에 미사일 발사와 사거리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에 작년 7월 4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부터 문 정부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를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지난 1월 하순과 나흘 전 미사일 발사까지 말입니다. 결론은 이런 것입니까? 북한이 순항미사일은 발사 사실부터 함구한다. 탄도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이 발표하면 이에 따른다. 설마 이러지는 않겠죠? 순항미사일은 위협적이 아니므로 굳이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아닌 순항미사일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입니다. 어떻든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100%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글로벌 호크기까지 보유한 우리 군이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겠죠. 탄도미사일은 비행 속도부터 다르니 말입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도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도 세부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SLBM의 시험 발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합참의 태도는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합참은 25일, 그러니까 어제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국방부 정예 브리핑에 불참했습니다. 이런 대형 도발 사건에 합참이 국방부 브리핑에 불참하는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발사체 내용이 외신에 다 나오는데 합참에서 한 사람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 NSC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참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의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아 합참이 브리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국방부는 어제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일단 보류했습니다. 김정은이 도발한 미사일뿐이 아닙니다. 이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의 창린도에 240mm 계량형 방사포, 그러니까 다인장 로켓, 이 방사포를 새로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사포를 옮겨온 뒤에 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이곳은 2019년 11월 김정은이 직접 가서 사격 지시를 내렸던 북한의 진지입니다. 창린도 방사포 배치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로 한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유엔은 23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그러니까 컨센서스로 결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에 올해까지 19년 연속 한 번도 빼지 않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이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모두 문정부입니다. 신문에 나온 외교부 당국자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8년 6월 트럼프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미국은 2019년과 2020년 채택됐던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남북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깨면서 적은 대구경 방사포를 서울에 포격할 수 있는 거리인 창도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 우리 군은 쉬쉬하기 바쁩니다. 적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미국과 일본이 발표하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유엔 인권 결의안까지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을 강조하던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4조 9천억짜리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가로 발행할 국채는 10조 정도입니다. 이 정부안에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지원을 새로 포함시켰는데 1조 4천억을 증액하고 1조 4,400억을 감액해서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400억을 감액한 셈이 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는 956조에서 965조 9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민주당이 장담했던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던 전 국민 위로금을 주게 되면 국가채무는 1000조에 이르게 됩니다. 1000조를 넘겠죠. 어쨌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22%로서 2019년 38%보다 무려 10%나 상승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말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89조 9천억 적자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역대 최악인 126조 4천억 적자가 됩니다.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이 정부들의 빚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보다 우리 재정 건전성이 괜찮다는 말을 하는 정치인을 보면 솔직히 구역질이 납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자는 다음 세대를 죽이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